네, 여러분, 오늘은 뉴닉에서 팔로워가 드디어 80명을 돌파한 팜팜이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닉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팔로우 눌러주시고, 아이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눌러주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글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이번 주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따끈따끈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 이건 그냥 드립이고, 원금의 반만 가져간 아주 멋있는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경제면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바로 상법 개정이죠. 이거는 한 달쯤 됐나? 먼저 상법이라는 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규칙들만 모아놓은 법이거든요. 상법이 되게 민법이랑 형법 수준으로 되게 높은 기본 육법에 해당된다고 했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쓰이고 높은 쪽에 있는 법이에요. 범위도 훨씬 넓고요. 그래서 사업이나 상거래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정리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했냐? 어, 해야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역시 하나도 안 하고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슈카 형님이 자주 화를 내시는 주주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아주 처참하고 운영도 아주 볼품이 없죠. 그게 아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처음에 정부는 이제 말로만 듣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성,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했고 밸류업에 해당하는 밸류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만 모아서 주가지수를 따로 만들기도 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의 시장 가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됐던 거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국회도 좀 힘을 내야겠죠? 입법부니까요. 그래서 상법을 좀 개정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 어, 알을 보면서 해야겠다. 첫 번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기존에는 회사라고만 쓰여 있었는데 이거를 회사랑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 기구예요. 축구팀으로 따지면 감독 같은 역할이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사는 당연히 회사에 충실 의무가 있는데 회사라는 것은 곧 주인이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데 이걸 굳이 법으로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렇다면 이걸 굳이 법으로 써놓을 정도로 그 지금까지는 주주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인가? 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주주에게는 별로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측은 좀 우려를 제기했죠. 첫 번째로는 소송 남발 가능성입니다.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못 박아 버리면, 이걸 빌미로 해서 주주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막 할 수 있다. 그런 걱정. 그래서 이사회가 마비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기업 경영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인데, 이건 되게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먼저 감사위원은 감사, 회사의 돈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말 그대로 감시하고 검토하는 그런 기구겠죠. 그러니까 회사랑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니까 좀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했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이미 웃깁니다.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회사를 평가하는데 그 회사를 평가하는 사람을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아무튼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선출한대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들이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에요. 약간 어려우시면 그냥 쉽게 말해서 소액 주주들이 그 이사를 구성하는 데 좀 더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투표제 자세히 보면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에서 3명이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 3에서 10을 곱한 총 30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후보에게 아예 몰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랑 대비되는 게 바로 단순투표제라는 건데 단순투표제에서는 각 이사 후보별로 찬성표와 반대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A 후보에 대해서도 내가 10표,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그게 곧 열주를 반영해서 열표가 되는 거고 반대면 그냥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인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51%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이사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 찬성 반대해버리면 그 의견이 곧 관철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 집중투표제가 된다면 어, 개인 주주들도 여러 명 이사가 있을 때 이 표를 다 모아서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표로 보면 이렇고요. 단순 투표제에서는 각 후보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마치 그림이 한 명에게만 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각각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제가 되면 나머지 이사 후보에게는 아예 관심도 안 주고 이 모든 표를 여기다 몰빵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반대 측은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이 위협된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액주주인데 이사에 뽑는 선출할 수가 많아지면 뭐 자연스럽게 표가 가중되니까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면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거죠. 어,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럼 감사위원이 이사회와 갈등이 없어야 되냐? 감사위원이 이사회 말을 잘 들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죠. 사실 감사위원은 그 회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사회 구성원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회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위원이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걸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세 번째는 권고적 주주 제한 허용인데 예전에는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만 제한이 가능했는데 3%면 솔직히 말해서 개인 주주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ESG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도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건 어떨까 한 건데 뭐 비슷하게 소송 남발로 우려를 했고요. 네 번째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주주들이 투표할 때 전자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를 한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 표를 행사해봤자 그렇게 영향력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주 투표를 할 때 이 자그마한 표를 행사하려고 본사까지 가서 주총이 열린 장소까지 가서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사실 투표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전자 투표를 하면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반대 의견은 뭐 기업의 비용 부담이랑 보안, 기술적 문제를 걱정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 변명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좀 개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주들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자라고 했는데 반발이 엄청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연이랑 우리나라 주요 16개 그룹 사상단은 이 개정을 멈춰달라면서 긴급 공동 성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상법보다는 범위가 약간 좁고 좀 더 하위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어제 2024년 12월 2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부랴부랴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물적 분할 시 주주보호 사안으로 논의에 나선 지 약 2년 정도 됐죠. 이제 물적 분할하면 여러분들 뇌리에 강하게 박히셨을 게 바로 2020년 9월에 발생했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이죠. LG화학을 사실 화학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석유나 정유, 화학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신 분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때.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그 알짜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했었을 건데 이 사업을 따로 떼서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자. 그것도 물적 분할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물적 분할이란 단어를 알게 되고 엄청난 큰 반발이 있었죠. 뭐 기업이 당연히 분할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 일방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LG화학을 담고 있었는데 전량 매도했고요. 근데 이미 한 5% 정도 손실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엄청 빠졌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잘된 판단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다 아시겠지만 인적 분할은 어, 훨씬 반발이 덜한 겁니다. 분할을 했을 때 분할 기업이랑 신설 기업이 있을 때 그 신설 기업의 주식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G 화학을 0.01%만큼 갖고 있었다면 인적 분할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0.01%만큼의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만 봤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고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사실 크게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배터리 사업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물적 분할은 떼어낸 신설 기업을 100% 분할 기업의 소유로 두는 겁니다. 즉 주주는 신설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게 아니라 분할 기업을 거쳐서 한 쿠션 거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주주들, 원래 LG화학 주주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되는 건 맞아요. 간접적으로는. 근데 사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쿠션이 끼어 들어가면 이 주주는 신설 기업에 영향력을 사실 거의 갖지 못하게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LG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주가도 당연히 크게 연관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분할 기업의 대주주가 신설 기업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됐어서 이걸 어떻게 좀 개정을 해볼까 하다가 드디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틀었죠. 첫 번째로는 M&A를 할 때 외부 평가 그리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M&A는 뭐 Mergers and Acquisition의 약자죠. 그래서 기업 합병, 인수의 약자인데 현재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거를 외부 평가랑 공시까지는 안 해도 됐었는데 이를 강제하는 걸 바꾸자고 했대요. 계열사끼리 합병이니까 잘하겠거니 했는데 뭐 최근에 일어난 사태들을 보면 두산버켓 그런 사건을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평가랑 공시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업을 합병할 때 가액 산정 기준을 폐지한다는 건데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마다 종류가 엄청 다른데 일률적인 산식을 적용하지 말고 너네들이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좀 유동적으로 회사 가치를 좀 평가해라 라고 바꾼 거죠. 두산업계 사건이 가장 크죠. 그래서 엄청 고평가된 두산 로보틱스였나? 그 기업이랑 두산 밥켓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확 바꿔버리는 건데 사실 시가로만 따지면 그게 공정해 보일 수 있는데 시가의 단점은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진짜 기업의 가치가 맞냐, 시가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좀 해라. 라고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 쪼개기 상장할 때 모기업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돼서 상장이 되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주를, 그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거죠. 원래는 기업이 상장할 때 우리 사주 20%, 일반 투자자 25%, 기관 투자자 55%로 배정되는데 이게 쪼개기 상장에도 적용된다면 기존의 모기업 일반 주주들은 한 주 배정을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냥 일반 투자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업 일반 주주들에게도 최대 20%까지 배정을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구체적인 숫자랑 내용은 법률로 정할 게 아니라 회사 주주들이 소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 거였으면 알아서 이렇게 소통해서 될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LG를 보면 뭐 LG 엄청 많고요. SK도 엄청 많고요. 롯데도 엄청 많아요. 특정 기업을 가지고 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각 회사마다 싹 다 상장이 되어 있죠. 카카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도 문제가 많지만 각 자회사들을 상장시킨 것 역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글 보시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구글이 본체가 아니죠. 알파벳이 본체죠. 구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유튜브, 뭐 크롬, 클라우드 등등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을 따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모회사
이거 하나를 상장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따로 상장했을 때보다 알파벳 주주들이 그 해당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얘도 상장하고 이 자회사도 각각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문제, 모회사 지분이 희석됩니다.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것은 자회사의 일정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판다는 건데, 그럼 모회사의 지분 비율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모회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영권 방어 어려움도 생기고요. 모의사가 자회사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둘이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도 당연히 충돌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금융 선진국이다 보니까 좀 선진국들은 알아서 이런 걸 자제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큰 문제 많은데 세 개만 꼽을게요. 미약한 주주 환원 가장 크죠. 배당도 안 해주고 회사에 쌓여있는 돈 어떻게 대주주가 다 밖으로 빼먹고 아님 그리고 이제 그게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것. 형편없는 지배구조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과 주가지수의 괴리 이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자 보세요. 아래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건 다큰버블이고요. 30년 동안 변화가 아예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자체는 96년에 7.6조 원에서 2021년에 427조 원으로 거의 60배? 60배? 60배 가량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60배가 뛰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코스닥 ETF를 들고 있었으면 30년 동안 제자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는 사실 지수의 산출 방식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1983년 1월 4일에 코스피가 처음 개장했어요. 이때 회사들이 쫙 다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들 시가총액 합을 계산해 보니까 2조 6천억 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기준 시가총액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장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기준점 100으로 잡았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시가총액이 26조 원까지 커졌다. 그러면 맨 처음에 2조 6천억이었는데 26조까지 뛰었으니까 10배가 뛴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1000이라고 계산하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산식으로 보면 그냥 기준 시가총액분의 현재 시가총액을 하고 100을 곱한 게 곧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시가총액 13조 원짜리 대형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이 26조 원인데 13조 원이 상장했으니까 순식간에 39조 원이 되고 이는 곧 주가지수가 순식간에 50%가 뛴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거래소는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이나 증자, 상장 폐지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수가 급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이랑 다른 이유로 지수가 변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준 시가총액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것도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3조 원짜리 대형 기업이 딱 상장을 하면 현재 시가총액에도 13조 원을 더해주지만 기준 시가총액에도 13조 원을 더해줘서 마치 그 회사가 1983년에 상장된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기준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이 이런 상태고 그럼 코스피 지수가 1000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막 1조 원, 3조 원, 5조 원, 8조 원짜리 막 회사들이 막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이걸 더해주고 분모에도 더해주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219가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수가 5분의 1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준 시가총액도 늘어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감소한 거죠.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코스닥은 상장 당일 폭등해서 그 첫날 종가가 엄청 높았는데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좀 기준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좀 펌핑된 것도 문제긴 해요. 그리고 증자가 아니지 상장이 엄청 많이 됐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빈발했던 것도 큰 문제인데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수만큼 기준 시가총액이 늘어나요. 이 비율은 그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한 만큼.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도 그만큼 늘어나냐? 아니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기업의 시가총액, 주식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새롭게 발행된 주식 수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 기준 시가총액의 증가 속도가 분자, 현재 시가총액보다 커져서 지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보면 시가총액이랑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까 뭐 코스닥은 거의 40배 차이, 60배 차이가 났고 코스피도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시가총액은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되게 괴리되어 있고 CSI 300 중국이죠. 중국도 되게 괴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우존스랑 나스닥 미국은 그렇게 크게 괴리되어 있진 않고 니케이 일본 역시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금융 선진국이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주의 동의 없이 알짜 사업을 분리하는 쪼개기 상장,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는 이 사회. 시가총액과 주가지수가 괴리될 정도의 과도한 상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은 성장했지만 그 과실이 개인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국은 금융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되는 금융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하트랑 댓글 팔로우 개추 눌러주시고요.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죠. 그런데 소송 남발 우려랑 뭐 기업 경영 위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에 반대에 부딪혔고 상법보다는 좀 더 하위에 있고 범위도 좁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어제 12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뭐 합병 때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초계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나 강제성이 없는 조항도 있어 실효성이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자회사 상장이 엄청 많죠. 그래서 모회사 지분이 희석되고 성장 과실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커지는데 주가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해서 아무도 우리나라 지수 ETF에 투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자는 이렇고요. 지금까지 팜팜이었습니다. 안녕.